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19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0년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를 하고 계신가요? 저에게 2019년은 엄청나게 큰 성취가 많은 한 해였는데요. 그만큼 힘든 일도 좀 많았던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도 또 한 해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광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영민 교수가 쓴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김영민 교수는 작년 저의 믿고 있는 작가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저자인데요. 오늘은 김영민 교수의 신작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작 못지않게 정말 좋은 책이어서요.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자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김영민 교수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테죠. 김영민 교수는 서울대 외교정치학과 교수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사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브리모어대에서 교수를 지내셨다고 해요. 1998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영화평론 부문에 당선되기도 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작년에 첫 산문집인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을 냈고요. 아마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칼럼을 쓴 주인공이고 그 추석이란 무엇인가 역시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김영민 교수가 썼던 칼럼이나 영화평론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저자가 이제서야 첫 책을 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유머러스하면서도 어떤 폐부를 찌르는 통찰력이 공존을 하는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확 폐부를 찌른 다음에는 또 굉장히 능청스럽게 글을 끝내는,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여운을 주는 능력까지 그야말로 완성형 저자였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 저자의 책은 앞으로 믿고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음 책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 김영민의 논어 에세이 1편인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김영민 교수가 정치사상사 교수인데 동아시아의 사상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논어를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을 계획을 해서 이제 한 권씩 쓰기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할 말이 많습니다. 책의 제목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너무나 근사한 제목이고요. 논어 에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한 제목이긴 하죠. 사실 이 책은 이 김영민 교수가 구상을 하고 있는 총 4권의 논어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책에서는요, 논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논어에 등장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쓰고 있고요. 이 책 다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책은 기존의 논어 번역본들을 하는 논어 번역 비평, 그리고 논어 각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탐구하는 논어 해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초에서 대안적인 번역을 제시하는 논어 새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이 첫 번째 책이 가장 대중적인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읽어본 감상으로는 어떤 주제를 써도 진짜 재밌게 잘 쓰시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이제 주제만 봤을 때는 제일 대중적인 주제일 것 같아요. 구성은 총 4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서문이 있고요. 1, 2, 3, 4부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서문은요, 매니페스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어떻게 바라보겠다라는 관점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서문의 제목도 아주 특이한데요. 생각의 시체를 묻으러 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논어라는 게 아주 오래된 텍스트잖아요. 수천 년이 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오래된 텍스트를 마치 현대의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다 끌어다 쓰지도 않겠다.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생각이라고 해서 또 완전히 다 배척을 하지는 않겠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논어에 대한 양극단의 어떤 둔탁한 접근 대신에 이 텍스트를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콘텍스트, 그러니까 맥락을 검토하면서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을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적 네크로필리아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규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너무 좋죠. 저는 이 부분이 학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에 접근을 할 때 그 텍스트를 진지하게 접근하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보이는 태도가 이런 식의 태도였던 것 같거든요. 논어를 읽는다고 해서 현대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논어를 읽는 이유, 또 고전을 읽는 이유가 있죠. 그 안에 담겨있는 통찰이 지금의 현대인에게 어쨌든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시사하는 바를 김영민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통찰과 자극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고전이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뵙거나 또 책에서 만났던 많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책의 제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서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 책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고전 텍스트를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삶과 세계는 텍스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텍스트는 곧 삶과 세계라는 것이죠. 서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1부는 침묵의 함성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서문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콘텍스트와 함께 맥락과 함께 읽을 것인지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텍스트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모순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이 쓰여진 당대와 또 현재를 아우르는 그런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 연구와 또 원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1부고요. 2부와 3부에서는 논어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어의 내용에 들어가는 셈인데요. 2부의 제목은 실패를 예감하며 실패로 전진하기 라는 제목이고요. 이것도 이제 책 중간에 나옵니다. 3부의 제목은 회전하는 세계의 고요한 중심점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들이 하나같이 되게 표현이 멋지죠. 이 2부에서는요. 인, 정, 예, 욕, 권, 습, 경, 지라는 8가지 개념을 통해서 논어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개인의 덕성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성, 효, 무의, 위, 사, 재현, 학습 이 7가지로 어떤 공동체에 적용되는 개념들을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요. 성급한 혐오와 애호를 넘어 라는 제목으로 논어와 고전, 또 유교 이런 것들에 대한 에세이를 통해서 다시금 이 책의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서문에서 드러냈던 이 저자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점이고 이런 식의 관점은 에필로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총 전체의 4부와 서문 에필로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게 뭔가 어려운 책일 것 같고 고리타분한 책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양 철학책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이 나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책의 특징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책이 재미있다는 점입니다. 학자가 쓴 논어 에세이인데 세상에 재미가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 생각해보세요. 학자가 쓴 논어 에세이라고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야,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뭔가 재미없을 것 같고 읽다가 말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 전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가늠이 좀 되실 텐데 저자의 문체 자체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요.
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일상적이고 찰떡 같은 비유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책 자체가 좀 술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표현 자체도 재미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약간 구어체나 약간 소설처럼 대사를 쓰는 것처럼 확 문체가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좀 진지한 문체로 돌아오는 이런 곳곳에 숨어있는 약간 뭐에 비유를 해야 될까요? 지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군데군데 숨어있는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걸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한 군데가 뭐가 있냐면 어떤 관행을 따르되 그 관행의 틀 속에서 침묵을 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에둘러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 관행에 균열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을 때도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송편을 예로 듭니다. 제가 해당 부분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다들 알다시피 추석이 되면 송편에 대한 이념투쟁이 격화된다. 송편이 먹고 싶다. 1년 동안 송편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송편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송편을 타도하라. 그에 맞서 송편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혁명가들이 나타난다. 송편이 그렇게 좋은 음식이면 평소에 김치와 함께 먹으란 말이야 하고 외친다. 그리고 꿀송편 중독자 대 콩송편 중독자들의 해묵은 전쟁이 발발한다. 꿀송편을 기대하다가 콩송편을 씹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작심하고 콩송편을 비난한다. 바로 이때 보다 효과적으로 명절 음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는 관행을 인정하면서 우회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온건 개혁파가 등장한다. 그들은 송편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콩송편에 대한 명예훼손은 자제하고 침묵한다. 그 대신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송편에 고기를 넣자고 제안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고기 송편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난다. 급기야는 사람들은 송편과 만두를 혼동하기 시작하고 결국 송편이라는 범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행의 틀을 유지하면서 침묵하거나 이렇게 외둘러 표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관행의 틀을 없앨 수도 있다라는 이 개념이 송편의 전쟁으로 너무나 잘 표현이 된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책의 곳곳에서 정말 이 논어의 개념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쉬운 개념이나 쉬운 예시 또 유머러스한 어떤 문구들을 써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를 읽을 때도 느꼈던 건데 이제 저거는 칼럼을 모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저자가 작심을 하고 쓰기 시작한 책이다 보니까 더 정말 정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고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청룡 언월도를 막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글을 쓰세요. 여기서 글을 잘 쓴다는 건 표현이 좋다는 말도 되지만요. 그 논리 구조를 전개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탁월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서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뒤쪽에 이렇게 찌릿찌릿한 경험은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아주 논리정연한 내용과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탁월한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는 저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특징 세 번째는요.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인용입니다. 이 논어 에세이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인용이 되는 작품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에서부터 기영도의 시를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브리엘 마르셀의 말도 인용을 하고 심지어는 영화 미성년의 대사까지도 인용을 합니다. 논어를 설명하는 인용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어떤 목록의 인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책의 주제 또 책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아주 잘 어울리는 인용들입니다. 이 인용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학자로서의 섬세함입니다. 이건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학자로서의 충실한 연구 내용이 갖춰져 있습니다. 서문에서 천명을 했듯이 논어를 어떤 콘텍스트와 함께 바라본과 동시에 연구자로서의 섬세함 역시 갖춰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의 특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약간 좀 어떻게 혹하시나요? 책의 감상을 조금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상은 저는 논어에 대한 책을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앞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제가 철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저는 철학과를 다니는 동안에도 그렇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렇고 사실 철학과 가기 전에도 그렇고 동양 철학을 관심 있게 봤던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불교 철학 정도는 이제 조금 재미있게 봤지만 특히 이 중국 고대 철학 쪽은 정말 저의 관심사 밖이었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김영민 교수의 이번 책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논어를 좀 진지하면서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오로지 저자의 힘만으로 논어 시리즈를 기대를 하게 만든 책입니다. 세상에 제가 논어 시리즈를 기대를 하다니 정말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에게 다가온 가장 큰 감상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성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논어를 떠받들지도 또 무시하지도 않는 책의 위치라든지 너무 진지하지도 그렇다고 한없이 가볍지도 않은 이 책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책의 요소들이 여러모로 좀 달성하기 힘든 어떤 책의 성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면이든 표현면이든 그런 어떤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이것은 논어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이면서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성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읽으시다 보면은 그 서문이랑 1부에서 느껴지는 어떤 유쾌함보다는 2부, 3부가 조금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논어의 개념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2부와 3부에는 그 앞서 자주 등장했던 유머의 비율이 줄어든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대신을 하고 있거든요. 독자들이 거기서 느끼는 바 역시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이고요. 제가 보통 이제 책을 다루게 되면 특히 광고를 하게 되면 뭐 아쉬운 점 이런 거를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솔직히 이 책은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책의 단점이라든지 아쉬운 점을 그렇게 찾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광고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겨울서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읽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었고요. 논어에 정말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 정말 나는 정말 논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재밌게 읽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제 논어 4부작 중에 한 권 첫 번째 책을 읽은 것인데 저는 벌써부터 앞으로 나올 논어 시리즈를 벌써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에필로그에 쓰기를 마음이 급한 사람은 이 동화 비즈니스 리뷰에 올라가는 논어 에세이를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책의 형태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기는 한데요. 이게 인터넷 기사나 잡지 기사로 읽는 거랑 또 책의 형태로 모아져 있는 걸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제 활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계속 기다리겠지만 마음이 급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이 책과 함께 좀 마음을 성찰하고 세상을 돌아보는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그러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 첫 번째 책에서는요. 논어에 주장하는 서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일부가 뭐더라. 다 죽은 사람들이 쓴 책을 사랑하는 이 지적 네크로필은 여기 넘어갈게요.